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제목은 봉인된 기억입니다. 거실에서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웬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곧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셨어요.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던 친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서 순간 낯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건장하셨던 기억과는 다르게 야위고 또 어딘가 멍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셨으니 아버지가 제 방을 내어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짐을 제 방에 풀고 간단한 짐을 챙겨 형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짐을 푸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 짐을 다 풀고 침대 이불을 정리하자 들어와 바로 누우셨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잠에 드신 것 같아 제 방문을 조심히 닫고 나오자 부모님이 저와 형을 불러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당분간 머물러야 하니 잘 보살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라니 생각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신신당부에 저와 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 몇 주는 할아버지가 멍한 것 빼고는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엄마가 정성껏 가꾸던 화분들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는 것이 거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형은 침대에서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문 밖 거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착착착착 뭔가 바닥에 잘게 부딪히는 소리 같았죠.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잤던 핸드폰으로 우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란 숫자를 눈부신 빛과 함께 확인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리가 계속 끊이질 않았거든요. 형 일어나봐. 형 일어나 보라니까. 아 왜? 거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나는데? 제 부름에 짜증을 내던 형도 이내 소리를 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중얼거리며 방문을 여는 형을 따라 저도 일어나 거실로 따라 나섰어요. 사실 제가 앞장서기엔 무서운 마음이 들어 형을 깨운 것도 있었습니다. 형은 워낙 겁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실 불을 켜보기도 전 형과 저는 밟히는 까칠한 촉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어두운 거실을 둘러보는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파란빛 사이로 누군가 거실 끝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와 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착착착착착. 거실에 울리는 소리는 할아버지가 화분에 흙을 파는 소리였어요. 저와 형이 밟은 것도 흙이었던 거죠. 어둠 속에 쪼그려 앉아 흙을 파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어쩐지 기괴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잘 알아들을 순 없었어요. 형이 재빨리 거실 불을 켜고 할아버지를 말리러 가는 동안 저는 안방으로 가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서는 부모님을 따라 거실로 나온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뿌리채 뽑혀져 나온 화초들과 온통 파헤쳐진 흙, 돌멩이, 자갈 등이 거실에 엉망으로 뿌려져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요. 형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힘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은 184cm의 건장한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고 아버지 여기 없어. 여기 아버지가 찾는 거 없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형과 함께 말리며 외치자 할아버지가 우뚝 행동을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바지에 탁탁 터시더니 저벅저벅 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통 흙투성이라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절 급히 말리셨습니다. 엉망인 거실에서 저희 가족은 잠시 막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끼던 화분들이 다 망가진 모습에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뽑히고 망가진 화초들을 모아다 베란다로 가져가셨습니다. 형과 저는 눈치를 보다 흙을 모아 치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거실을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밖에 거의 동이 트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할아버지는 잠이 드셨는지 아버지가 살짝 문을 열었다 확인하시고 닫으셨습니다. 산에서도 저러고 다니셔서 동네 뒤집어 놓으시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어머니의 한탄에도 아버지는 묵묵히 걸레질을 할 뿐이셨어요. 형과 저는 눈치를 보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서 부모님이 뭐라 길게 대화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며칠 텀을 두고 계속 벌어지자 결국 어머니는 거실과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모조리 치우셨습니다. 그렇게 온통 녹색이던 저희 집 거실이 갑자기 휑하니 넓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흙을 파는 일은 없겠지 안심하고 잠들었던 새벽, 저는 발로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형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후 제대로 된 잠을 잔 적이 없어 너무 피곤하고 슬슬 짜증이 났어요. 아, 왜? 하고 신경질을 팍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보이는 건 형이 아닌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뭐 필요하세요? 우두커니 서서 정자세로 저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찌나 무섭던지 저도 모르게 뒤로 슬쩍 물러서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옷이 잠옷이 아닌 외출복으로 다 갖춰진 상태였어요. 일어나 가자. 네? 어딜요? 말이 많어. 일어나 빨리. 아니 이 밤에 어딜 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새벽이에요. 형 일어나 봐. 제 큰 소리에 일어난 형은 질질 끌려가는 제 모습에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할아버지를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할아버지만 불러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셌어요. 그 당시 175cm의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갔던 제가 질질 끌려갈 정도였으니 그 모습을 본 형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육도 다 빠졌던 어르신의 힘이 이렇게 셀 수 있나?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힘이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도망가야 해. 저와 형이 함께 달라붙어 할아버지를 말리자 그제야 힘이 빠진 듯 주저앉은 할아버지가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곧 저희의 소란을 들으신 건지 부모님이 형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형이 진 빠진 할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모습에 놀라시더니 곧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 방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놀란 저와 형에게 아버지가 오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주무실 테니 어여 다시 자라며 등을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깡세던 형도 이번엔 좀 놀랐는지 침대에 털썩 앉은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더니 침대에서 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몇 번 방문을 타고 들려왔지만 형과 전 그냥 모르는 척 누워만 있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인 나날을 몇 달째 보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 피곤해서 짜증이 들고 학교에서도 자주 졸았습니다.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 때우다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 나가고 형과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혼자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주는 그러지 못했고 어쩌다 한 번이었어요. 그날도 그 한 번에 속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각이라 눈치를 보며 집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집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신 겁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계셨고 형은 근처 경찰서에 가 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급히 가방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 무작정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동네 산치고는 꽤 깊은 산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산 쪽으로 향하며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치매 환자들이 직진만 한다는 걸 얼핏 들었던 것 같아서였죠. 그렇게 산 입구를 지나치는데 어쩐지 툭하면 흙을 파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발길을 돌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을 걸었을까? 어디서 말소리가 들려와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어떤 한 등산객 한 분이 쩔쩔매며 누군가를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큰일이네. 신고해야 하나? 어르신, 핸드폰 없어요? 얼른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말리고 계시는 등산객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다급히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부름에도 땅 파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말리고 있던 등산객분에게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렸어요.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도착해서야 겨우 할아버지의 땅 파기가 끝날 수 있었어요. 힘도 빠지고 긴장도 풀려서 그런지 산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산 입구에 차를 대놨다고 해서 거기까지 흙투성이인 할아버지를 겨우 모시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희 뒤에서 누가 말을 던졌어요. 저기요, 거기 어르신! 안 좋은 기운이 덮었었어! 네? 저희요? 어이, 거기 그 어르신! 빨리 털어내야 돼! 동네 산치고 산이 깊어서 그런지 산 입구에 무당집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우연히 마주친 한 무당이 저희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안 좋은 것이 엎였다고요.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오셔서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무당이 장담코 절대 아니라며 조금만 더 고민하다가 속는 셈 치고 아버지 모시고 와 하고는 빌라 안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참 별사람 다 있다며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냥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그런 걸 믿냐며 손을 내저으셨지만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며칠 뒤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무당을 찾아 산에 가셨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따라가지 않았지만 형은 걱정이 된다며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어쩐지 넋이 나간 듯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어오시자마자 식사를 한껏 하시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어요. 저는 그냥 별거 없었나 보다 싶어 형 방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방에 들어온 형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치매 아니래. 에?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면 뭔데? 귀신 씌인 거란다. 할아버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일하던 아이가 할아버지 형 손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대.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이미 죽은 할아버지 형한테는 따질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자기 춥고 배고프다고 해코지하는 거래. 그게 뭔 소리야? 형 말은 결국 할아버지가 흙을 파던 행위가 귀신이 자신의 무덤을 찾아 파헤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도통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씻으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잘 잤냐?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시며 할아버지가 제게 아침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뒤 처음으로 하시는 인사였습니다. 제 기억 속 할아버지 그대로였어요. 저는 얼떨떨하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한 후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엄마도 조용히 제게 속닥거리셨습니다. 엄마도 놀랐어. 진짜 귀신이 있긴 있나 봐. 어우, 별일이야 정말. 그렇게 얼마 뒤 할아버지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시골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도 워낙 어렸을 때고 오래된 기억이라 잊고 있었대요. 할아버지 형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못된 성정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할아버지네 집은 잘 살던 편이라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둬 키우며 집안일을 맡기고 품삯을 줬었는데 그중 한 아이를 유독 형이 이유 없이 괴롭혔대요.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난 거죠. 하지만 그 아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살던 할아버지의 집이 점점 기울더니 형도 곧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절대 사람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잊고 살았던 기억을 이제라도 떠올렸으니 형 대신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 아이를 떠올리며 살겠다 하셨어요. 그 후 몇 해 더 건강히 사시다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주무시며 떠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그때 할아버지와 살며 겪었던 신기한 일을 되새기며 최대한 선하게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하도 많다 보니 할아버지가 자주 떠오르네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결혼의 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근에 큰 공장과 땅을 가진 부잣집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사업이 더 커지자 회장님 부부와 장남은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 큰 저택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둘째 아들이 장가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런 부잣집에 시집 오는 아가씨는 참 좋겠다 하면서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지 며칠간 소란스럽더니 이삿짐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둘째 아들이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던 중이라 그냥 그 집에서 신혼을 지내기로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신부는 이웃 동네에 살던 아가씨인데 훌륭한 미모와 성격으로 이웃 어르신들이 모두 며느리감으로 탐냈었다고 해요. 양가 부모님들도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진 만남이었죠. 이 부부는 곧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유명해졌어요. 선남선녀가 어디를 가도 손을 꼭 붙잡고 함께하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 예뻐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희 마을 뒷산에 구급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서고 사이렌을 단 차들도 여러 대가 오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엄마와 자주 오르던 뒷산이기에 한참 동안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며 집을 나서는 엄마를 전 쫄래쫄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를 이야기를 듣게 된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뒷산에서 그 금슬 좋던 부부가 함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부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남편은 아직 살아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더라고요. 엄마와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두 사람 사이도 좋아 보였으니까 아무리 봐도 죽음을 택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과 신부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참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뒷산 출입이 통제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람들은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부의 죽음에 대해 마을 사람들도 점차 잊어갈 때쯤 제 또래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야, 들었어? 뒷산에서 어떤 여자가 매일매일 흐느껴서 운대. 산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했으니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에서 여자가 우는 걸 봤다는 어른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분이 꺼림칙했는지 엄마는 제게 당분간 뒷산은 가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그 당시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큰 어린아이였어요. 학교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방과 후에 뒷산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산에 도착하자 산 입구에서 무섭다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저와 친구 3명은 겁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자주 갔던 곳이라 산을 오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분명 저희가 산을 오르기 전엔 하늘이 맑았었는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당황하며 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등산객이 쉬었다 갈 수 있던 작은 정자가 떠올라 무작정 위로 향했어요. 그런데 온몸이 홀딱 젖도록 오래산을 올라도 그 정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희 넷은 금방 지쳐 헐떡였어요. 춥고 눈도 따갑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죠. 결국 친구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자주 올라와 익숙하고 잘 아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낯설고 평소보다 산이 깊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는 친구를 달래주던 아이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희는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모두 바라봤어요. 어떤 여자가 저 멀리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치마에 브라우스 차림으로 산을 타다니 이상한 게 당연한데 그때 저흰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무작정 그 여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니까 길을 잘 알겠지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저기요 하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불러도 뒤돌아보질 않더라고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산을 내려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조용히 뒤만 따라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가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어요. 진짜 땅으로 꺼진 듯 훅 사라졌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익숙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덧 저희가 산 입구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한바탕 혼나고 자기 위에 누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함께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신부를 죽인 범인이었더라고요. 잡힐 게 두려워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죽지는 못하고 그 옆에 쓰러져 있었던 거래요. 기가 찼는지 엄마가 한참 동안 아빠에게 흥분에 찬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던 것이 생각나요. 그 후 제가 조금 더 커서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엄마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생히 기억난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신부의 신혼 생활은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같이 살던 남매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딸, 그러니까 시누이가 큰 문제였대요. 그 집 막내딸은 일찍 시집을 갔다가 헤어지고 돌아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신부에게 질투심이 강했대요. 하지만 신랑은 그런 신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신부가 친정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친정에 돌아온 신부는 차마 부모님께는 속사정을 전부 털어놓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에게 신부를 그냥 억지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과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소중한 딸을 영영 보내버린 것이 됐습니다. 그 끔찍한 신혼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신부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한참 싸웠다고 해요. 끝까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신부가 거부하자 남편이 결국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신부는 남편을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산 쪽으로 도망쳤대요. 그런 신부를 끝까지 쫓아간 남편이 결국 홧김에 신부의 목에 감겨있던 스카프로 남편이 퍼뜩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떼진 늦은 상태였죠. 엄마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스카프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스카프? 그래, 본인이 선물로 준 스카프로 그랬댄다. 에휴. 순간 전 친구들과 산에 갔을 때 그 여자의 목에 스카프가 메어져 있다는 게 기억났어요. 혹시 하는 생각과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혹시 그 언니 죽던 날 치마 입고 있었나? 그것까진 엄마도 모르지. 근데 왜? 아니야, 그냥. 만약 그때 산속에서 위험했던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그 신부 언니가 맞다면 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 4명은 정말 산속에서 위험했을 거예요. 결국 스카프를 두른 그 여자가 산에서 운다고 했었던 그 여자인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어낸 소문이길 바랍니다. 전 그 신부 언니가 부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집착이 부른 접속입니다. 학창시절, 지금과 같은 인터넷 방송이 없던 때 한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음악 방송이 가장 큰 유행이었는데 대부분 또래끼리 일정한 시간에 모여 노는 거였죠. 저는 주로 밤 9시쯤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 4명이던 채팅 인원수가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딱히 하는 건 없었어요. 신청곡이 들어오면 틀어주고 그 당시 좋아하던 가수에 대해 얘기하는 정도? 딱 평범한 10대 학생의 채팅방이었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명의 시청자였습니다. 제 채팅방에 매일같이 와주던 3명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A는 저보다 1살 많았고
B는 1살 어렸습니다. C는 3살 어렸고요. 매일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놀다 보니 어느덧 저희 4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엄청 친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C는 나이가 한참 어리니 모두가 예뻐하고 보호하던 존재였습니다. 이 채팅 사이트는 좋은 장점도 많았지만 이곳에서 번개팅이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특히 A 언니는 저를 포함해서 B와 C에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단단히 주의시키곤 했어요. A 언니는 중학생 때부터 홍대에서 밴드 활동을 하며 일찍 사회 경험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A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랑은 폰번호를 주고받아서 채팅뿐만 아니라 문자나 전화통화도 가끔 했거든요. 그 당시 언니는 서울에 살았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저희 동네 근처에서 공연을 하고 시간이 남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저희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역의 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채팅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이때도 하두리 캠이라든지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 등 얼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지만요. 그렇게 처음 만난 A 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 언니였어요. 혹시 일본 영화 나나 아시나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나나와 똑 닮았었어요. 처음 만나는 게 분명한데도 저희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한참 동안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언니가 조심히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C에게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사진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C가 사진을 보내면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뭘 무시하라는 거지 싶었지만 저는 일단 뭔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언니와 한참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늦게 헤어져 채팅과 방송을 하지 않고 바로 잠들었었죠. 그런데 다음날 제가 채팅방을 열자마자 들어온 C가 갑자기 언니, A 언니 만났어? 묻는 거예요. 저는 A 언니한테 전해 들었나 보다 싶어 그렇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로 B와 A 언니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C가 우리 4사람 다 함께 한번 모이면 안 돼?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C가 어린 마음에 저와 A 언니만 따로 만나서 질투를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만나는 걸 제안했죠. 그런데 A 언니의 반응이 영 미지근한 거예요. 저를 만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꾸 말을 돌리고 만나는 걸 피하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곧 저희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 언니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당시 명동에 있던 민들레 영토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간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죠. 제 학창 시절에는 서울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덧 약속날이 찾아오고 저는 생각보다 일찍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C에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어디 가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C와 먼저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쭈뼛쭈뼛 서로의 착장을 얘기하고 만난 C는 정말 말 그대로 애기였어요. 어린 제 눈에도 한참 어려 보일 정도로 작고 왜소했어요. 채팅창에선 늘 발랄하던 아이가 실제로는 수줍음이 많더라고요. 저는 C를 데리고 미리 예약해뒀던 민토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료를 시키는 그 시간까지 C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저까지 슬슬 어색해질 정도로요. 그런데 갑자기 C가 제 옆에 바싹 다가앉더니 자신의 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저는 뭐지? 하고 쳐다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C의 손목부터 팔 접히는 부분까지 전부 자해 자국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때는 어렸던 때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C야, 너 팔이 왜 이래? 물어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희가 있던 방문이 열리고 A 언니가 들어왔어요. 저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한 언니가 C에게 다가가 옷소매를 확 내리더라고요. 언니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C는 바로 챗 하며 제게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꼭 그 모습이 둘이 만난 적 있는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묻기도 전에 곧 B가 도착했고 저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잠시 더 얘기를 나누던 언니는
B와 C를 먼저 집에 돌려보냈어요. C는 못마땅한 듯 언니와 저를 쳐다보다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오늘 언니네 집에서 자고 갈래? 하고 묻더라고요. 사실 집에 돌아가기엔 좀 늦은 시각이라 걱정되었기에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언니가 제 대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언니네 집에 도착해 씻고 언니 방에 누웠는데 언니가 조심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씨가 우리 동네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랬어. 아, 그랬구나. 어쩐지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 근데 너도 봤지? 씨 팔뚝. 어? 근데 그거 진짜 씨가 혼자 그런 거야? 아니, 그 어린애가 왜? 언니의 말은 그랬어요. 채팅에서와 다르게 처음 만난 씨는 엄청 사람 눈치를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언니가 최대한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말을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차 마음을 연 씨는 그때부터 언니에게 알 수 없는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껴진 언니가 잠시 씨와 거리를 두려고 하면 자신의 팔에 자해한 사진을 언니 이메일로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상처가 한 줄 한 줄 점점 늘어나더래요.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 당시 어렸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씨와 자주 만나며 골머리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채팅방에 씨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씨는 언니가 만나서 다시 잘 타일러 보기로 했죠. 저도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그냥 채팅과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또 다른 재미에 빠져 있기도 해서요. 그렇게 만든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고 저와 A 언니, B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알 수 없는 글이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아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교통사고로 내일 당장 죽길 바라. 하늘에서 네 머리 위로 화분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등등 더 심한 제목과 글 내용도 많았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익명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글들이 점점 늘어났고 책을 보며 겨우 홈페이지 만드는 정도의 실력이었던 저는 범인이 누군지 잡을 방법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홈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울어?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씨가 죽었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방금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씨가 아침에 죽었대. 언니 앞으로만 편지를 한 통 남겨두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놀랐는지 우느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슬펐지만 처음 마주한 죽음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지 믿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언니와 B 이렇게 셋이서 오랜만에 채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켜놓은 적 없는 음악 플레이어가 갑자기 뜨더니 스피커로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음악이 뒤죽박죽 몇 초씩 재생하다 넘어가며 이상한 소음을 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닫힌 버튼을 눌러도 플레이어가 도무지 꺼지질 않았어요. 라디오 주파수 옮기는 것처럼 계속 시끄럽게 음악 뒤엉키는 소리가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도 음악이 제멋대로 켜졌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다시 깔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채팅을 하며 한참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이렇다 보니 늘 대화 도중에 채팅방에서 나와야 했어요. 하루는 A 언니와 통화를 하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윙 소리가 나더니 컴퓨터가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오작동으로 켜졌다고 쳐도 저는 늘 모니터도 끄고 잤거든요. 모니터가 켜지며 나오는 환한 빛에 화들짝 놀라 일어난 적도 벌써 여러 번이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당분간 군대 간 오빠의 컴퓨터를 쓰라며 바꾸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방에서는 오빠의 컴퓨터도 똑같이 제멋대로인 현상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컴퓨터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이었을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들어오자마자 교복도 안 벗고 컴퓨터를 켰거든요. 한참 A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다 채팅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채팅방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둘이서만 재밌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렇게 언니와 깔깔거리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채팅창에 C가 입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타자 치던 손이 굳었습니다. 비번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누구지? C의 닉네임이 왜 뜨는 거지?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언니도 저처럼 놀랐는지 채팅창이 움직임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채팅창 화면 안에 커다랗고 빨간 궁서체 글씨가 뜨는 거예요. 죽어. 그러더니 곧 채팅창이 저 두 글자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죽어 두 글자가 모니터 안에 가득 찼습니다. 너무 놀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A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게 빨리 컴퓨터를 꺼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허둥지둥 컴퓨터 연결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뭐지? 언니, 이거 혹시 비가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 비는 지금 학교에 있지. 그리고 걔가 이런 장난을 왜 해? 그럼 방금 뭐야? 비번 언니랑 내 생일 뒷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와? 나도 진짜 모르겠다. 아, 무서워. 이상하고 궁금한 점은 많았지만 도통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말없이 조용하던 언니가 제게 주저하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C가 남기고 간 편지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읽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조만간 저희 집 근처로 올 테니 같이 읽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러겠다고 했죠. 죽은 C가 정말로 채팅방을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흰 일부러 사람 많은 곳으로 가 편지를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편지의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C는 엄마가 3번 바뀌었대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주는 관심과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A 언니가 그런 빈자리를 메꿔줬던 거죠. 편지에는 A 언니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저에 대한 미움도 가득 차 있더라고요. A 언니의 관심을 나눠 갖기 싫었던 것 같아요. A 언니와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싫다고 솔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편지를 다 읽고 죄책감이 든다며 울었어요. C가 언니에게 계속 안 좋은 사진을 보냈을 때 위험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귀찮은 마음도 조금 들어 C를 무시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써 C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 태우고 왔대요. 아마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쓸쓸히 말하던 언니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컴퓨터가 저절로 켜진다거나 이상한 저주의 글을 보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도 자주 보았던 A 언니와 B는 차츰 각자 사는 패턴이 달라지며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B의 결혼식 참석도 하고 연락은 꾸준히 하는 중입니다. 어느덧 20년이 넘은 우정이 되었네요. 아주 가끔 언니가 C가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간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마 C는 너무 외로워서 제가 미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도 문득 누군가가 이유 없이 미워질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니 팬데믹을 겪으며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A 언니가 저와 C의 외로움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시연님의 오랜 팬입니다. 공포 라디오를 보기만 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몸보신을 이유로 피를 자주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친가 쪽이 오래전부터 사슴피나 자라피 그리고 동물피를 자주 마셨다고 해요. 큰아버지가 긴 엽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곤 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그게 직업이었는지 단순한 취미였는지는 알 길이 없네요.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따라 사냥터에 갔다가 저도 한번 엽총을 만져봤는데 꽤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피를 마시는 건 친가 쪽의 풍습 비슷한 것이라 아버지도 큰아버지를 따라 많은 피를 보시고 또 마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본인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엄마와 저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엄마가 절 임신하셨을 때 노루피를 마시면 뽀얀 피부의 아이가 태어난다면서 술을 섞은 노루피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걸로 보아 아마 결혼하고부터 아버지의 강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루는 동물원에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서 갔더니 웬 사슴 농장이었어요. 큰아버지를 통해 소개받은 목장이었는데 마침 그날 사슴뿔을 자르는 날이었대요. 녹용을 만들기 위해 사슴뿔을 자르는 일이 1년에 몇 없는 날인데 아버지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혹시 유일하게 뿔 속에 피가 흐르는 동물이 사슴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마치 총에 잠든 사슴의 눈을 가리고 실톱 같은 걸로 뿔을 자르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피가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재빨리 사발 그릇을 가져다 피를 바꾸는 자양강장제 한 병을 섞어 마셨습니다. 찌기네. 사슴피를 원샷 하시고 웃는 아버지의 얼굴은 아무리 제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웃으시는데 입안이 온통 사슴피로 물들어 새빨갰거든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어디서 구해온 건지 자라 한 마리를 데려오더니 대야를 밑에 두고 자라를 거꾸로 들어 그대로 목을 그으셨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어찌나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그 자라의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피에 집착할수록 집안은 반대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사를 전전하다 보증금도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마련을 했어요. 엄마가 집이 이상하게 음침하고 우울하다며 이사를 굳고 반대하셨지만 아버지가 우리 처지에 이만한 집은 절대 못 구한다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적은 돈으로 이렇게 넓은 집을 구했나 싶긴 해요. 새 가족이 살기에는 무척 크게 느껴졌고 작지만 마당에 화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집 평수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피에 대한 갈망이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심해졌는데 집터가 문제인지 이 피에 대한 저주 때문인지 이 집에 살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되시더니 점점 난폭하게 변하셨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 생각한 엄마도 자주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 불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모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도 겪은 일인데 학창시절에만 4번이나 골절로 깁스를 했고 엄마도 C형 간염에 걸리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게 있어 엄마는 집안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는데 C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해 엄마를 오래 보지 못하니까 당시 많이 힘들었어요. 허나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 피에 집착을 했고 그렇게 피를 원할수록 저와 엄마는 피를 받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의 욕심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친가 쪽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냥을 하시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신 걸 시작으로 얼마 후 할아버지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큰고모네 사촌오빠와 큰고모부가 교통사고와 사고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피를 그리 밝히더만 저주받은 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촉이 매우 좋으신 편인데 어쩐지 집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대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촉이 좋으시냐면 성인이 되고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와 헤어지고 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마 저리 사근사근해 보여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딱 보니까 통수칠상이다 마. 알았나? 엄마 뭐라카노?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인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 진짜 이 친구가 제 뒤통수를 거하게 쳐서 절교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로 그때 엄마 말을 믿고 작더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마치 살고 있는 집의 과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 살던 집과 비슷하지만 대문이 좀 작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당 한쪽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다만 작은 화단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옛날 우리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단 옆에 삽이 있길래 무의식적으로 땅을 팠는데 얼마나 묻혔는지 모를 정도로 흙빛을 머금은
해골이 나타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단이 직사각형이라 마치 관을 연상케 했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너무 찜찜해 엄마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소름 끼친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며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이혼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엄마와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꿈을 하나 꿨습니다. 엄마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문득 창밖에서 보는 산봉우리 사이로 할아버지의 상반신이 홀로그램처럼 커다랗게 나타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밍이야, 이 할애비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거라. 이 말씀을 하시곤 호탕하게 웃으시다 사라지셨고 저도 거기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꿈을 꾸고 이것도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제 꿈에만 나타났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다른 친척들이 절 안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울기 일쑤였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 품에만 안기면 배시시 웃곤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할아버지가 꿈에 다녀가신 후로는 저도 엄마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 시형 간염으로 생사를 오고 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마는 지금 매우 건강하십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이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걸까요? 하지만 저와 엄마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저는 엄마를 따라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어릴 때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술에 절어 사셨는지 정말로 피폐하고 망가진 몰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좀 소름 끼쳐 보일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 없고 딱히 보고 싶지 않네요. 피해 저주? 아니면 집터? 정말 뭐가 문제였을까요? 피해 저주가 맞다면 아버지의 저주는 현재 진행형일까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꿈에서 했던 말씀처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정말 괜찮아진 걸까요?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재중 전화입니다. 휴대폰은커녕 삐삐도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집에는 유선 전화기가 필수였던 때죠. 저희 집은 작은 테이프를 넣으면 그곳에 음성을 녹음해주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지금과 같은 봄이었어요. 저희는 2층짜리 주택에 살았었는데 매우 큰 목련나무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봄이면 바닥에 떨어진 목련잎으로 엄마와 풍선을 불며 놀곤 했어요. 아빠는 해외 파견을 오래 나가 계셨기에 사실 전 어릴 적 아빠와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엄마와 마당에서 계집도 만들어보고 유적지와 바다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꽃피는 봄이면 집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이나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먹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주절주절 엄마와의 추억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 정도로 엄마와 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한 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급히 집에 저를 혼자 두고 나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어린 저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영 걱정되셨는지 엄마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 열어주지도 말고 마당에 나가지도 말고 오늘 하루만 거실에서 놀고 있으라 하셨죠.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던 전 이내 심심해졌습니다. 엄마가 연결해주고 간 슈퍼컴보이 게임도 금세 질렸죠. 한참 거실에서 뒹굴뒹굴 하다 결국 전 마당에 나가서 놀기로 했어요. 우리 집 울타리 아니니까 마당까지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어제만 해도 몽우리 졌던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저는 목련나무 아래 앉아 흙놀이를 한참 하고 놀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촉감놀이하고 노는 게 전 훨씬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거든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 위로 큰 그림자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새처럼 움직임이 빠른 게 아니라 이 그림자는 느릿느릿 저는 뭐지? 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활짝 핀 목련만 흐드러지게 피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득 전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알아챘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놀던 장난감들을 정리했어요. 노느라고 팠던 땅을 메꾸고 손바닥으로 팡팡 치며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큰 그림자가 또다시 머리 위를 왔다 갔다. 저는 휙! 다시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욕실로 들어가 흙 묻은 손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엄마인가 싶어 손도 닦다 말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새 전화벨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달칵 소리와 함께 전화 녹음기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뭔가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듯한 잡음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가 동생 그만 보고 어서 와 밥 먹어. 탈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자상하게 누구를 부르는 여성의 음성이 생활 소음과 섞여서 귀에 박혔어요. 음질이 좋진 않았지만 저녁 식사 전 가족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수화기를 잘못 놨다고 생각했어요. 녹음은 한참 동안 돌아가더니 욕실에서 나온 제가 전화기에 가까이 다가가자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뒤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왕만두를 사들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한참 흙을 만지고 놀아서 허기가 졌던 저는 허겁지겁 만두를 먹으며 엄마에게 방금 왔던 전화에 대해 말을 했죠. 아까 전화 왔었는데 손 닦느라 못 받았어. 그랬어? 엄마가 확인해 볼게. 천천히 먹어. 엄마는 저에게 물을 떠다 주신 후 전화기 앞으로 가 부재중 버튼을 누르셨어요. 남겨진 메시지가 한 개 있다는 안내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공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에 울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아들, 녹음이 제대로 안 됐나 봐. 누구라는 말은 없었어? 응, 그냥 자기들끼리 막 떠들었는데 준서가 밥 먹으라고 했어. 뭐? 누구? 준석이더러 밥 먹으랬어. 제 대답을 들은 엄마가 순간 정색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 엄마의 표정에 놀라 왕만두를 먹다 말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시는지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이나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마 하고 부르자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리셨죠. 곧 평상시 엄마 모습으로 돌아와 안심한 전 나머지 만두를 먹고 배부름에 일찍 잠들었어요. 그러다 잠결에 말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가 마당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엄마의 뒷모습에서 초조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준석이랬어요. 우리 주변에 준석이라는 이름 그 아이 하나잖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통화하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거운 분위기가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죠. 그냥 뭔가 찜찜해. 아무래도 저 목련나무 베어 없애는 게 좋겠어요. 뭐? 안 돼. 나무 없애지 마. 제가 좋아하는 목련나무를 베어버린다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제 외침을 들은 엄마가 화들짝 놀라 뒤도시더니 다급히 여보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언제 일어났냐고 물으며 다가오는 엄마에게 저는 울고 불며 생떼를 피웠어요. 절대 저 나무를 베지 말라고요. 엄마는 알았다며 저를 겨우 달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제가 거실에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으려고 하면 부재중 녹음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제가 듣는 건 늘 한 가족의 대화였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화장실에 계실 때, 빨래 널러 옥상에 가셨을 때 등등 제가 거실에 혼자 있는 경우면 여지없이요. 대화는 꽤 화목해 보였습니다.
준석이라 불리는 아들은 서글서글해 보였고 엄마도 엄청 다정해 보였어요. 서로 장난치는 것도 어렴풋이 들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네 집이 이렇게 자꾸 수화기를 잘못 놓는 걸까 했지만요. 하지만 전화가 왔었다는 저의 말에 엄마가 녹음을 확인할 때면 늘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시장에 갈 때면 저를 꼭 데려가셨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깼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전화벨이 울리다 부재중 녹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저 집 또 전화 왔네 시큰둥하게 들으며 게임기에 게임팩을 꽂고 있었어요. 오늘도 즐거워 보이는 가족들의 대화는 이제 제법 친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목소리도 안 줄여?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호통 소리에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전화가 끊겼는지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들려온 그 호통치는 목소리, 분명 저희 할아버지 목소리였거든요. 순간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가 저 자는 사이에 집에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장을 보고 돌아온 엄마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엄마가 부재중 녹음은 이제 듣지도 않고 바로 삭제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안 한 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병원이 아니라 다른 집에 계신다는 걸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쭈뼛거리다 결국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갑자기 식탁에 앉으시더니 엎드리셨어요.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괜히 얘기했다 싶었죠. 하지만 곧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알겠다며 엄마가 확인해 볼게 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신 뒤 얼마 후 저는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엄마에게 제안했어요. 엄마는 바로 찬성하셨고요. 저는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넓고 커다란 주택에서 살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죠.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없었고요.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참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또래 친구들을 사귀면서 적응할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봄마다 화려해지던 옛집에 대한 기억이 점차 옅어질 때쯤 엄마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불쑥 찾아온 엄마의 병만큼 절 놀라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병원 무균실에 계셔 아빠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빠는 한참이나 고민하시다 왜 저는 골수 검사가 의미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갓난아이 때 아빠와 재혼을 하신 거래요. 제 친엄마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목련나무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신 후 술을 거의 매일 드셨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술주정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하면 며느리인 엄마에게 폭언과 술 심부름을 시키곤 했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제 위로 형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의 이름은 준석이. 형은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착했대요. 절 너무 예뻐해서 몇 시간씩 옆에 앉아 가슴을 토닥여주고 분유도 먹이곤 했다면서 아빠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할아버지가 드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간 동안 할아버지가 형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구네 집 자식이면 심부름이겠거니 하고 술이나 담배를 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갔던 형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안 친엄마는 어린 피덩이인 절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크게 우울증이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그 당시 아빠 사정을 다 알게 된 직장 동료분께서 거의 반쯤 정신을 놓고 있던 아빠 대신 저를 돌봐줬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이렇게 저를 반듯하게 잘 키워주신 저희 엄마죠. 아빠는 사실 아직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긴 했지만요. 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성묘를 가지 않았는지 저는 이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심정을 저도 이해했고요. 제가 부재중 전화를 받았을 때마다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제가 혹 이 마음 아픈 사연을 알게 될까봐, 또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받게 될 충격 등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아빠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쁘니 친엄마도 내가 보고 싶어 목소리나마 들으러 온 게 아닐까라고요. 벚꽃이 만개하면 사진을 찍어 엄마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는 없지만 날 많이 아껴주었다던 형과 친어머니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